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입니다. 슬기로운 경제 생활 시간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뿐만은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는 현상이긴 한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회복세를 사실 조금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인플레 때문에도 조금 망가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도 뭐 나라에서는 이런 것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정리를 해놨겠죠? 예측선을 좀 넘어섰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금 인플레가 심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 한국은행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게 이 수요 측면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 쪽에 좀 막혀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급의 보면 인플레이션이 무슨 말이에요? 공급이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축돼서 소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어떤 공급 물류망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네.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우리 한국은행과 정부의 물가 상승률 연간 목표치가 있어요. 네. 이때부터는 주시해야 된다라는 게 2%예요. 2%인데 그 2%를 지금 7개월째 웃돌고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 예상했던 범위 밖을 넘어섰고 좀 크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각 부의 물가관계 차관회의가 있어요. 차관회의가 격주로 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간 간의로 열리고 있고 또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8월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관점과 기획재정부가 물가를 보는 시점은 조금은 달라요.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정부는 이런 지금 그 글로벌 경기를 위해서 풀었던 돈이 오히려 자산시장,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가계부채가 점점 많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3.2%가 올랐거든요. 그럼 되게 높은 거죠? 이게 2012년 이후 거의 10년 만에 1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우리가 급여가 대부분 월급이 보통 요즘은 낮아져서 3에서 4% 올라요. 근데 3% 올랐는데 물가가 3% 오르면 이 사람은 월급이 안 오른 거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건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물가예요. 경제 성장률이나 회사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고 매출이 높아졌느냐, 영업이익이 높아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의 전체 물가 상황이 높아지면 굉장히 이 근로자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물가가 뭐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할 정도로 뛰고 있느냐? 이유는 크게 보니까 두 가지 정도예요. 지난달 10월 물가의 경우에는 일단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국제유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국제유가는 공산품 가격을 올리는데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서비스 물가도 올리고요. 공공요금 물가도 올리고요. 해외 물동량, 우리는 전액을 다 지금 수입해다 쓰다 보니 네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향 밖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미 주요 3대 물가, 즉 3대 유종이라고 하는 이 국제 유가가 이미 1년 전에 비해서 100% 넘게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휘발유값, 경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27% 넘게 올랐어요. 네.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다 또 한 가지 요인을 들라면 지난해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했어요. 1인당 2만 원씩. 그러면 이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통신비 때문에 낮아졌던 이 서비스 가격도 또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가 급등해서 전체 공업 제품도 올랐죠. 서비스 가격 올랐죠. 전세 가격도 올랐죠. 여기에다가 지난달부터는 또 공공요금의 대표 주자인 전기 요금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걸 좀 제외해요. 국제유가나 에너지, 식음료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제가 누누이 이제 여름부터 지금 뭐 계란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고요. 뭐 시금치 좋지 않습니다. 뭐 농축산물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은 여전히 높으니까 이 장바구니 체감 물가만 좀 때로 떼어내서 생활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네. 봤더니 그것도 4.6%나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부님들이 직접 장에 가서 느끼는 부담, 그다음에 휴발을 넣으러 가서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소식은 아닌데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가 일단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입 물가도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중국산 생산 물가 지수 이것도 역시 26년 만에 최고치를 겨룰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돈을 풀었어요. 역대급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당시보다도 더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은 사실 기름값이 싸잖아요. 물값보다 싼 게 기름값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름 파동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워낙에 심각하니까 미국의 물가는 우리보다 더 뛰었거든요. 6% 넘게 뛰었어요. 우리가 3%인데 거긴 6% 넘게 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우리 지금 그 정책 과제가 물가 안정이다. 네. 물가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네. 중국은 더 심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데 생산자 물가가 13.5% 뛰었어요. 미국의 2배 이상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 통계 작성하기 이후 최우대다 보니까 네. 실제로 중국은 지금 사재기하고 있어요. 주부들이 양배추, 쌀, 밀가루,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들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문제는 뭐냐? 중국이 이렇게 물가난이 심해지면 이게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밀접하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식당 가보시면 아니면 뭐 대부분 우리 지금 농축축산물 1년에 뭐 몇천억 원 규모로 중국산을 수입해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학교 급식이나 단체 식당에 쓰이는 고추, 당근, 마늘, 양파 보시면 한국산보다는 중국산이 되게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정책 당국도 잘못했지만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적어도 이 물가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적 요인이어서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도 장기적으로 가는구나. 장기적으로 가요. 미국도 보니까 지금은 이 제롬 파월 의장만 지금 아니다. 네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그러나 미국에서도 아니다. 물가 상승이 굉장히 장기화될 위험, 리스크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럼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돈 빌린 수많은 시중은행들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사실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판국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단 이번 달 우리 또 금리가 또 올라가면 네. 지금 0.75%예요. 네. 0.75%인데 금리 오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당초 예상은 뭐였느냐? 내년 상반기는 선거철이잖아요. 네. 보통 한국은행이 선거철이나 이럴 때는 잘 안 올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금통위원들의 어떤 자석이 좀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잘 안 올리는데 내년 1월에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너무 빨리 물가가 뛰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물가 오름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일단 국책연구원인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국제유가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이고 이 국제유가가 언제까지 오를지가 변수인데 네. 지금 사실은 유류세를 지난 11일부터 인하를 했어요. 네. 인하를 했는데 지금 유류세 인하분보다도 더 빨리 국제유가가 올라버리면 체감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도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다 풀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정부는 4분기가 굉장히 올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서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서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트 하고 있죠. 소비 쿠폰 지급했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코로나 소비 상생 지원금, 카드 캐시백 오늘 입금되거든요. 네. 이것도 수천억 원씩 입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앞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긴축을 통해서 통화량을 좀 줄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네네. 정부는 경기도 생각해야 돼요. 물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경기는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맞습니다. 물가는 잡아야 되겠고 맞습니다. 이게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물가 이게 고공행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실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차관회의 계속해서 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놓은 대책들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일단 이제 유류세는 20% 인하했고요. 여기에다가 천연가스 같은 LNG 가스 경우는 관세율도 제로로 낮춰서 들여다가 관세 없이 낮게 팔라는 얘기고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요. 굉장히 공공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물량 늘려서 이제 농축수산물은 좀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게 요소수예요. 요소수. 요소수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정부가 나서서 이제 국가 이제 물가관리법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통계한 건 마스크 다음 요소수가 두 번째예요. 네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소수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부터 주유소를 통해서 만 팔게끔 이제 컨트롤하고 있어서 네. 적어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서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이로 가겠다라는 이제 이 대책은 있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국제유가라든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가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돈 풀기를 또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봉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소수 얘기하셨으니까 요소수 조금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차피 물가 인상은 조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또 같은 현상인 것 같고, 또 이제 금리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해결 방법이 딱 떠오르지는 보이지 않는 것 않아요. 같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요소수 대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에서 얼마 전에 뭐 비싼 항공유를 소비해 가면서 조금 찔끔 요소수 얻어왔다 이런 거 생색내게 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소수를 국가가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하고 계약했던 것도 일단 뭐 통과하지 않고 먼저 통과라기보다는 먼저 검사하지 않고 먼저 들여오는 것도 얘기했고 또 호주에서도 도와준다 그러고 또 누가 도와준다고 하고 많이 확보한 것처럼 보였으나 주유소에 가보니까 요소수 안 팔아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대체가 왜 그러느냐.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정부가 직접 긴급조치 나섰는데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감을 못하느냐. 맞습니다. 예,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그 정부가 최근에 밝힌 거는 정말 정부가 영끌에서 영까지 끌어모았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한 5개월치는 확보를 했다. 그렇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군용도 있고요. 여기 재고를 또 합쳤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호주나 베트남 제3국의 수입 물량까지 다 합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976년 제정했던 물가안정법에 근거를 두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까지 내렸어요. 네. 내려서 이제 정말로 이제 요소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유통, 국내 판매 모든 걸 다 국가가 다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는 주유소에 가시면은 차량용 요소수 판매합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 이제 장거리 뛰어야 되는 화물이나 승합차 그리고 이제 농기계,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최대 30리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유소로 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주유소에 도착이 가본이 없어요. 주유소 사장님도 난감해요. 정부가 발표는 해놨는데 네. 물건을 안 준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주말마다 조금씩 풀었어요. 조금씩 풀었어요. 조금씩 풀긴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정부가 너무 발표를 너무 일찍 너무 하고 빨리 한 거 미안. 그렇습니다. 아유. 재고를 먼저 주유소에 갖다 넣어놓고 풀고, 써야지. 그렇죠. 풀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마스크처럼 마스크는 주민번호로 중복 구매를 확인이 가능해 약국마다. 그렇잖아요. 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생년연원 끝자리에 따라서 뭐 월화수목금 나눠놨는데 지금 아마도 지금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은 앱으로
이제 오피넷이라는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서 여기가 팔고 있고 여긴 안 팔고 있고 여긴 비싸고 여긴 낮고 가격까지 비교가 가능해요. 근데 요소수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복 확인 시스템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도 이 사람이 어디서 한 번 샀나 하루에? 중복인지 아닌지 모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화물차 쓰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럼. 2, 3일마다 한 번씩 넣어야 되는 이분들은 재고량 어디 남아있는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약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도 하도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어이가 밖에다가 어이가 없으니까 밖에다가 요소수 없습니다. 써붙이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정부가 세밀하게 먼저 요소수를 먼저 풀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요소수를 이제 주소에서 구매했다 이거 제3자한테 팔면 위법이에요. 이거 팔게 되면 이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이 벌금에 부과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가 A주에서 사고 B주에서 샀는지 확인이 안 되다 보면 네.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재고가 공급이 되고 그럼 이런 확인 시스템, 네. 취합하는 시스템, 중복 구매 등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발표 먼저 하고 가서 주유소에서 구매하십시오라고 발표해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소수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은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이걸 SCR이라고 하는데 이 SCR에 사용하는 촉매제입니다. 촉매제. 이것은 질소와 물로 환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질소 산화물을 그 오염물질인. 그러니까 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 질소 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고 요소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소와 물, 증류수를 섞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요소는 암모니아가 희석된 형태로 열을 가하면 다시 암모니아로 변하는 모양이 되고 이때 석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석탄을 호주로부터 들여오다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석탄 물량이 빠지고 또 전기도 좀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만들어야 되는 바람에 옛날에는 그냥 시키면 공급이 딱딱딱딱 되던 것들이 지금 중간에 막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예측을 시그널이 한 달 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게 이제 우리들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3월까지는 좀 확보했다라고 말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체감 못한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해결을 해놓고 있다고 하니까 또 천천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수입차 쓰시는 분들은요, 수입차 디젤 차들은요. 그 수입을 한 회사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외국, 뭐 독일이면 독일 이런 데서 그 해당 차에 대해서 요소수를 또 어느 정도 확보해 놨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오게 하고 자기네 나라 차를 산 사람한테는 또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요소수 모자라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막 전체가 다 설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소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땅이 좁고 원자재가 네네. 부족하다 보니 네네. 수입해서 쓰는 것들이 너무 다 많은데 그런 식이라는 거죠. 한 네. 4천여 개 이상 돼요. 왜냐하면 한 국가에서 이제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게 한 4천여 개가 되는데 네.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그다음에 미국, 일본의 순인데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일 막히게 되면 지금은 요소수는 차량용이니까 진짜 서민들의 타격을 미치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 경제, 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원자재가 너무 많다. 수입산이. 그래서 수입처 다변화와 더불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안 그렇죠. 만들고 있는 사실 거거든요. 너무 싸서 안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정말로 80% 이상 한 곳에 외교나 안보를 이유로 수출이 중단됐을 경우 우리 국내 사람의 타격을 미치는 것에 대해선 적어도 기업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통해서라도 네네. 우리 내수 기반의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대책해서 뭐 하는 건 사실 쉬운 거 아니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변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한다고 해서 너무 더 화만 내고 욕만 하고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국민이 국가를 믿어야지 국가가 일을 할 수 있고요. 국가가 일을 잘해야 국민이 행복하게 삽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이기도 하죠. 자, 요소수 국민 한번 국가를 믿어봅시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젠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됐다는 나 아직 체감 못했지만 어쨌든 인하했겠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방송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 얘기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얘기 안 했는데도 뜬금없이 화천대유 그분은 SK 최태원 회장 얘기하셨고, 자 엉겅키님 윤석열은 요소수가 광물이라던데요. 이렇게 네 이분은 뭐 정확한 말 안 할 때가 더 많아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정성홍님 정치는 빠르게 판단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네, 다들 새겨 들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요.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 등 관련 의혹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많아요. 저는 고등학생 인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터넷 100% 하지 않았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표창장까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고 봤는데, 그럼 좋아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은 얼마나 논문 잘 썼고 얼마나 자기 일을 잘했으면은 이렇게 떳떳하게 남용이나 하고 다녔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요. 들어와서 응원해 주세요. 많이 들으셔야지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야 제가 떠드는 게 좀 그럴 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